최근 민주당 정책기관인 민주연구원이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책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구 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과연 우리 현실에서 어떤 병력 제도가 바람직한지 또 절충점은 없는지 토론해 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군기 영남대 군사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제는 정말 오래된 주제입니다. 네. 오래된 주제이고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문제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해서 현재감을 상실한 논의라고는 또 볼 수도 없는 주제지요. 먼저 다른 것보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혹은 찬반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입장부터 좀 확인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할 경우에 네. 단계적으로 모병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 좀 불가피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주변국 위협에도 좀 더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방력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동시에 병력 감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병제로 전환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군사적인 억제, 한반도 평화의 기여, 또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을 두루두루 감안할 때 저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모병제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병력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국민의 안보의식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에 안 가는 사람이 이제 대다수가 되고 소수 직업군인만이 이제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국민의 안보의식은 지금보다 현저히 약화되고 이완될 것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군대 가기 전하고 다녀와서의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럽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돈과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라든지 리더십, 배려, 인내,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무형적인 변화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병제보다는 사실 모병제가 모집이 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가 아니면은 직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간부들의 이제 모집 현장을 가면은 그런 지원율에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입장은 잠깐 들어봤고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자면 정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말씀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면 한 4년 혹은 5년 정도 충분히 준비를 끝난 그 뒤에 징병제와 모병제를 좀 혼합하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병력 수를 예를 들면 한 40만 정도로 잡고 그리고 한 2026년 정도부터는 총 병력 규모를 한 30만 정도로 산정을 해서 완전한 모병제로 가는 이런 방안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부합하는 바람직한 그런 로드맵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히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모든 나라가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걸 제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기본적인 원칙은 군 전력,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제일 일본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공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모병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국방력에는 군 전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부터 할까요? 네. 일단 모병제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국방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비판이 많은 이유가 사실 북한이 128만의 병력과 이제 비대칭 무기로 무장한 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협의 제거 없이 징집제 폐지는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상당히 우리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민 군사 복무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남자가 한 10년,
여성이 7년, 특수부대는 한 13년 이상의 이제 장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지난 대선 전에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비판이 이르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원론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대선 승리 후에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 복무기간인 18개월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간에는 신병 수류탄 훈련이라든지 행군도 줄였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복무기간 한 1개월을 단축한다는 것은 1만 명의 병력이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장교 부사관 모집에도 어떤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라는 것이 위협을 대비하고 취약성을 이제 극소화하는 데서 이제 출발인데 우리의 안보 위협이 변하지 않았고 특작 부대나 화생방 등 비대칭 무기의 어떤 북한의 위협은 더 위협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군인의 복무 기간 단축만으로도 사실은 군 병력의 그러니까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병제가 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이제 뒤에서 또 세세하게 토의가 되겠지만 모병제가 사실은 더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게 네. 가장 큰 어떤 현장에서의 1차적으로 숫자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네. 병력이 어떤 그러니까 자원이 급감한다는 것은 강제로 해야지 그걸 다시 더 의지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 그것은 뭐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정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병제라고 하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우려는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제기되고 있는 우려가 현실과 얼만큼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렇게 그 국방부에서 현재 북한의 정기군 숫자를 128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한 추정이다라는 네.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부 연구자들은 유엔의 인구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북한의 실제 병력 수는 적게는 50만, 많아도 70만 정도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고요. 네.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국제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7위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18위로 평가하고 있고 또 전쟁 수행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력은 경제력은 남북한 사이에 50배 이상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대북 억제 능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과거에는 인구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징집 대상자가 많을 때는 그 문제가 좀 덜했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1980년대에 입영률이 징집률이 한 50% 정도였는데 지금 네. 90%가 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체적인 이유가 됐던 아니면 뭐 심리적 혹은 어떤 성격상의 이유 때문에 군대에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의 부적응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 지휘관들이 어떤 이렇게 좀 숙련된 군인을 양성하기보다는 이 지금 징집된 우리 군인들이 사고 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관리형 군대다라고 하는 오명까지 나올 정도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그 동기의 자발성에 기초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의화된 그리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과학군화를 양성하는 데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병을 하게 되면 마치 의무 교육처럼 군대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요. 그 가서 있는 동안 군대에서 다치거나 이러면 큰일이 나니까 일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정예 군인을 양성해서 정예 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될 수 있으면 별일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군 전력이 뭐 징병을 했을 때 반드시 강화되는 건 아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이제 저는 뭐 항상 군이나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 모두 다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이렇게 또 매도할 수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정신 차리고 고쳐 나가야 될 우리 그
그 업무에 있는 종사자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또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가 지금은 뭐 재래식 전력으로 볼 때는 그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 직견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대칭 무기는 또 불균형을 균형을 깬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스탈린의 전쟁관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할 때는 협상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변하고 이 모병제라는 게 상황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변하고 유리해지면 정치적 수단으로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이 과감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스탈린의 전쟁관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군대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문제나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척결을 하고 국민의 어떤 사랑을 받는 군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거하고 이 모병제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고 흔히 말해서 모병제를 하지 않으면 징병으로서 지금 필요 수급한 인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것이 뭐 이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문제 제기가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거든요. 간부가 아니라 사병들에게도 일부라도 모병제 도입이 되지 않으면 병력 자원이 충원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의 현실적인 원인이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병력이 부족해진다, 인구가 감소된다 이게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군대 오겠다는 사람이 적어지죠. 모병제를 하면 지금 강제로해도 부족한데 그래서 하여튼 병력 절벽 현상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예견하던 내용이고 사실 준비해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렇게 딱 30만으로 줄이면 북한이 좀 안심을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실 헌법상에서도 그렇고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체제 안정 하는데 사실 북한이 우리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어떤 뭐 평화 모드로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침략을 한 적도 없는 민족이고 침략할 생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가 뭐 공격을 할 생각은 없는데 그거를 네.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핑계라고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병제로 가는 의도가 이제 어떤 그런 거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병력이 급감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장하는 30만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줄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거기서 간부가 12만이고 병력이 30만입니다. 그러면 아니 병력이 18만이죠. 18만이면 우리가 이제 북한군이 원래 20만을 좀 작게 잡아서 특수부대가 한 12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육군은 18만 중에 10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10만 명이 GOP 경계병력도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네. 물론 뭐 마인드를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림이고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볼 땐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8만 명을 이제 모병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게 현재 20년도에 이제 병력 가용 자원이 한 17만 명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요 18만 명을 4년 복무 정도로 병사를 모집하려면 한 4, 5만 명씩을 매년 해야 돼요. 그게 한 26%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4명 중에 1명을 지원해야지 충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징병자에서도 지금 가진 방법으로 병력을 꺼리는 부분인데 안 가도 되는 군대를 월 300만 원 준다 그래서 4년짜리 계약적이나 다름없는 이런 모병을 가겠느냐. 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적전 무장 해제시키는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괜히 오해를 받을 수 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현재 이게 이제 또 나타난 게 의무 복무 후에 추가 복무를 하면 이렇게 200만 원씩 주는 유급 지원병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지금 획득 목표가 금년도 보니까 8,500명인데요. 47%만 모집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상. 모병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렵다는 거죠. 네. 네. 저는 네. 거꾸로 제도만 잘 설계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네.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추산한 거는 예를 들면 25만 명에게 그죠? 월 300만 원. 네. 그러니까 연봉을 하면 3,600만 원이 되겠죠. 네. 예. 이렇게 이제 지급하는 안을 했을 때 연간 9조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병 15만, 간부 15만 이렇게 좀 네. 짧게 경우에 15만을 전제로 한다면 9조 원이 아니라 사병에게 들어가는 이제 인건비가 한 그 5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에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고 그중에 15만 명을 사병으로 채울 경우에 그런 경우와 그때도 사병을 한 30만 명 정도로 유지할 때 이 사병 30만 명한테만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모병제 전환에 따라서 들어가는 순 인건비 증가분은 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근데 병력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예를 들면 급식비만 보더라도 사병 30만 명에서 15만 원으로 줄어들 경우에 연간 급식비가 한 4천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급식비만 놓고 볼 때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무기라든지 장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인건비 비용을 갖다 감안을 하면 오히려 국방비를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징병제를 네. 유지하는 것보다 3,600만 원의 만만치 않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병력을 감축할 경우에는 이제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만 20세에서 25세 네. 남성들의 평균 연봉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2,500만 원. 그러면 모병제 도입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026년에 예를 들면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네. 이 지원병이 한 600만 원 정도 급여가 더 많고, 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일반 같은 연령대에 있는 일반 그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는 지원자 수가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 지원병제로 바꿀 경우에는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원병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제가 생각이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 대표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이시다. 네. 네.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임금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 군대에 가서 이렇게 되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부분이 바로 박탈이 되는데 그것을 연봉 1,000만 원 이상 더 받는다고 교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낙관적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이제 급여의 네, 측면이고요. 그 부분은 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의 측면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병영 생활의 개선 조치도 다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네. 군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징병제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갈수록 관료형 군대가 될 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인구 그 절벽 시대에 이 많은 병력 수를 유지하려면 복무 기간을 더 늘리거나 네. 그죠?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까지 가능하면 다 징집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국방 정책에서 가장 그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강력한 또 정예화된 병력 양성이 갈수록 더 불가능해지고요. 네. 더 현실적인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가 군대에 가고 50명 정도가 사회에 남아서 대학도 다니고 직장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소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인구가 60명으로 줄어드는데 네. 그중에 여전히 50명 또 좀 줄여서 한 40명이 군대에 가게 되면 사회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사회의 정상적인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네.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강한 국방력 건설의 경제적 기초로 갈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모병제의 전환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예산 문제를 제가 조금 계산한 게 있어서 한번 그 덧붙여서 네.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모병 이제 주장하는 것은 모병인은 18만 명의 봉급을 그 감군으로 절감된 예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 군 개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 이제 내년까지 61만을 52만으로 9만 명을 줄이는데 현재 추가 전력 확보하고 부대 개편에 쓴 돈이 67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한 30만으로 계획을 하자면은 전력 보강비만 해도 무려 230조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 운영비를 아까 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300만 원으로 모집이 안 되면 안보라는 게 안 되면 어떡하면 올려줘야죠. 350, 400 계속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연쇄적 인상이 불가피한 게 또 연금, 퇴직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 재정이나 국민 부담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항상 문제인데 또 경제라는 게 변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안보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도 플러스해서 간부들한테 지금 간부 모병이라고 했는데 간부들한테 영향이 엄청나면 간부들 지금 초급 간부 15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거 다 올려줘야 됩니다. 네. 병사가 300 받고 들어오는데 다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국방부나 여기서 국방 개혁이라는 계획이 사실 좀 지지부진해진 부분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걸 감시해야죠. 감시하고 주가 돼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강구하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총력 인력 안보 개념이라든지 전투적인 부분은 현역이 하고 전투 지원이라든지 전투 근무 지원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과감하게 하고 뭐 기화 인력이라든지 네. 여기 전환 상근 예비역 이런 부분들도 어떤 복무제도 바뀌고 현역 판정률도 현재 85%지만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최대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계획에 보면 30만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줄이고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과학과군으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은 3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병사가 처음 입대해서 있는 기간의 인건비만이 아니라 장기 복무를 해서 직업으로 선택할 경우에 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계산을 다 하면 엄청난 규모가 이제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것 같아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지원병이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단기 복무를 희망하는 네.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건 그 병력 소요에 따라서 제도 설계를 잘하면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네. 군대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정서적인 면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모병을 하게 되면 대표님은 서로 가겠다고 하는 이렇게 뭐 오히려 지원자가 넘칠 수도 있다고 이제 예상도 해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대부분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일부 월급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이제 취약층, 경제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 주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력이 높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군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군인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우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고 싶은 군대를 우리가 만들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국민인식은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주로 이제 급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뭐 학비의 문제라든지 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1년, 2년 동안 이렇게 휴학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2년 정도 뭐 이렇게 대학 입학 전에 네. 혹은 중간에 휴학을 해서 2년 동안 복무를 할 경우에 대강 계산해 보면 한 4,5천만 원 정도의 이제 적금을 들 수 있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사회나 학비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도 설계를 잘 하면 그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과도기적으로 한번 그 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직무 혼합제를 모병제적인 요소를 좀 더 과감하게 좀 도입을 네. 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네. 그것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이제 과도기적인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네. 보는 것이죠. 김 교수님, 지금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국가들이 우리보다 먼저 실시를 했기 때문에 네. 모병제가 도입된 국가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도 이거를 도입을 빨리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될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외국 사례를 소개를 좀 제가 해주실까요? 한 말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통상 통일을 얘기하면 독일을 이제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네. 양조하는데요. 독일이 사실 통일 후 20년이 지나서 모병제를 전환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 얘기는 바로 우리는 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능하지도 않지만
지금 또 유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요. 프랑스는 징병제 부활 여론이 80%더라고요. 네. 스웨덴이 70% 부활을 지지하고 독일은 아직 36%지만 부활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선진국 서구의 어떤 적 위협이 비교적 우리보다 적은 나라에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 했다가 다시 징병제 부활을 하는 목소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특히 노르웨이는 남녀 공용 징병을 또 추진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한번 잘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정 대표님, 네. 지금 저 안보 위협이 상존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징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지지하는 여론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면하고 있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쪽에 비해서 불안정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모병제를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훨씬 더 불안한 지역도 있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불안한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유럽 국가들은 냉전 초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고 러시아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고 이런 어떤 그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반대의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나라가 예를 들면 대만이지 않습니까? 네. 예? 대만은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예. 중국군과 대만군을 보면 뭐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인데 그 모병제로의 전환이 좀 더 실효적인 어떤 이제 국방력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렇게 전환한 나라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 그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희석화되고 있는데 단계적 남북한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 상호 간의 병력 감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좀 마련을 하면서도 북한하고 상호 병력 감축을 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로도 삼게 되면 우리 안보는 더더욱 튼튼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모병제를 부분적이라도 실시해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이 상당히 공론화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시기는 예를 들면 내후년에서 한 4, 5년 정도 네. 하고 2026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 네. 뭐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네, 네.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동일한 질문인데요. 네. 2020년이 되면 이미 현 군 인원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군 자원이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라도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을 하고 구체적인 모병에 대한 진행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 대표님은 김 교수님 생각은 아예 필요 없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면 한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통일 이후냐? 아니면 아예 모병제라는 것은 좋은 징병 제도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우리가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모병제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단지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전면 모병제로 다 가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현재 간부들을 다 모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뭐 혼합했다? 이런 뭐 1대1 혼합 이런 게 아니라 징병제가 상징하는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안보의식 이런 네. 것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징병제 틀 안에서는 모병제적인 요소를 최대한 많이 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력 감당이 어렵죠. 네. 과학기술론도 가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계획을 보면요. 19년 기준으로 현재 병사가 37만이고 부사관이 12만인데 이게 지금 7대 3입니다. 간부대 병대 간부가. 네. 근데 이걸 6대 4로 바꿀 거고 당장 부사관들은 지금 25년까지 10만에서 15만으로 증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인드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를 차분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갑자기 이제 성급하게 모병제로 가자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포퓰리즘 아니냐. 네. 그냥 한번 던져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미래 인력을 설계하면서 저도 지난 한 2, 3주 전에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인력 세미나로 저희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만 이게 이제 아쉬운 게 민간 인력들이 좀 와서 기껏 해봤자 국방부 산하 카이다 정도 오기 때문에 이런 공감이나 이런 토론이 좀 부족하다. 네. 완전히 이렇게 저런 분들도 같이 오시고 해서 네. 이렇게 토의가 좀 돼야지 좋다고 네. 보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 그 아까 전제조가 언제 뭐 통일되면 당연히 통일되면 더 획기적인 인력 재설계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조건은 전제 조건은 위협이 제거되고 통일이 된다면 뭐 어떤 방식 모병제든 뭐든 다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논의는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군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사회 전체의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 교육 문제가 다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와 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끝으로 이 말만은 모병제 논의를 하는데 한마디 덧붙여주고 싶다, 지적을 해두고 싶다고 지적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거 때 일시적으로 거론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분들 또 현장에 있는 또 군인분들 또 밖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들을 갖다 계속 해왔던 민간인들 이런 어떤 좀 두루두루 좀 이렇게 사람들 참여를 해서 차분히 좀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론화의 식을 좀 밟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 때 잠깐 얘기 나왔다 선거 끝나면 또 사라지는 네.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총선과 무관하게 네. 제대로 한번 우리 국민적인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최근에 이제 국방 수요자인 국민들의 어떤 안보와 국방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군과 국방부에서는 국방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좀 힘을 써서 그 종사자들이 국가 안보 정책에 국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를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군대 육성이 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만 이렇게 복무기간 단축이라든지 모병제 이슈 이런 것들이 논의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군내 어떤 여성 인력, 다문화, 귀화 인력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이고 좀 면밀한 토의와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국방개혁 계획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인력을 재설계해서 국민 개병제는 징병제는 유지하면서 어떤 조기의 과학과 군 구조라든지 총체적인 국방 인력 구조 체제 개념 그리고 각 군의 병력 규모와 의무 복무 인력에 의존하는 것을 점차 축소 지향하면서 어떤 소수 획득에서 장기 활용하는 그런 탄력적이고 유연한 복무 구조 그리고 고용 구조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병 교육대에 가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새로 입대하는 자식들을 보내면서 같이 함께했던 가족들, 특히 어머니들이 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군 당국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도 고민을 하면서 모병제와 징병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발 이것이 정치적인 표계산에 의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